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그 IMP터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저 IMP터는 주소지가 제주입니다. 그래서 결국 4.13 총선 아바타 프로젝트 때문에 제주에서 투표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종로구 창신동 와서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사전투표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19대 선거 때는 이제 제주도에서 우리 아내와 함께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뭔가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20대 총선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재를 다니면서도 야, 이러다가 정말 뭔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또 희망도 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0대 총선이 과거의 모든 선거의 집약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북풍이나 그다음에 읍소작전이나 그다음에 야권 단일화의 그 정말 최정점에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정당들이 많이 분리가 됐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발 20대 총선이 좀 끝났으면 하는, 마무리되는 선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총선 때는 19대 때는 제가 한국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밖에 좀 돌아다니고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여가지고 투표를 못했는데. 밖에서 그래서 바라봤죠. 아,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근데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물론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경험이 더 컸는데, 이번 20대는 확실히 뭐랄까요, 피부로 와닿는 정치, 그리고 이번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내 생활이 정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투표와 선거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잘못 뽑았을 때, 한 사람을 제대로 뽑았을 때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비효과가 아니라 정책 하나가 제대로 나오면은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만들어지고 청년들의 복지수당이 생기고, 이런 금액들, 실질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정책들이 내가 무언가를 꿈꿀 수 있고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 66세인 우리 아버지가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금액들, 실질적인 돈 20만 원, 30만 원이 이런 후보자들의 공약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활 속의 정치고, 우리가 한 명 한 명 더 꼬집으면서 그 후보자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 20대 총선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가장 하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정치 공약이나 경제 민주화는 큰 이슈가 없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정당에 따라 이제 가는데, 이 정당에 따라 가는 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 세력도 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야당이지만 야당도 또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 또 새누리당을 지지했지만 새누리당의 그 모습 때문에 또 이 새누리당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정당의 이합집산이나 정당에 대한 마음 흐름에 따라서 이번 선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정당, 인물, 정책 이런 것 중에? 저는 아무래도 정당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사는 지역구의 후보자의 공약은 제가 검증해 본 결과 뻥 공약이 50%입니다. 그러니까는 새누리당 후보들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같지만은 타당성, 경제성 조사를 제대로 하고 낸 공약이 별로 없어요. 그 때문에 부실 공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약을 어떻게 믿고 가겠어요. 공약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당인데, 정당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뽑는 정당에는 사실
어떤 그 힘 있는 정당, 뭐 좀 이 사람을 찍어줌으로써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정당인가 하면은 그 정당 투표는 순수하게 앞으로를,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사표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죽음표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정당, 소수 정당, 뭐 제가 당연히 소수 정당 이제 투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표라는 말이 지금은 죽음표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하나 뭉쳐서 결과로 나왔으면은 이제는 다음엔 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표가 아니죠. 땅에 씨를 뿌렸는데 이게 그냥 보기에는 없어진 것 같죠. 하지만 언젠가는 싹이 돋아나고 그것이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당,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당을 저는 그 제 투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늘 정당 투표에는 소수 정당을 찍으셨어요? 아니요. 그전에는 소수 정당을 찍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이번에 소수 정당을 찍는 이유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0대 총선에서는 모든 게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이제 우리나라 선거판에서 나올 거 모든 게 다 나왔으니까는 이제는 좀 새롭게 미래를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다면은 뭐 다양성,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그 힘보다는 가치, 기준을 그쪽으로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제 20대 시절에 제 투표 성향은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정당 이런 거 차치하고 인물로서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뭔가 멋있어 보이면 괜찮은 정치인이다, 좀 뜨는 정치인이다, 왠지 좀 뭐랄까요, 이미지 메이킹이 제대로 돼 있다고 하면 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이런 말이 좀 부끄럽지만 불사조 이인재도 멋있어 보였고, 국민승리 20일이었나요? 정몽주 씨도 상당히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굉장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농밀하게 단순히 후보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후보자가 말하고 있는 바 정책, 누군가 특히 후보자를 만나갈 때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강조하는지 좀 유심히 좀 더 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김경수 후보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출퇴근 인사를 굉장히 꾸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희가 선거 시작 전부터 이렇게 또 계속 페이스북으로 받고 우리가 가서 받고 지금 끝날 무렵에도 출퇴근 인사를 사람들이 이제는 안 해요. 왜? 선거 유세를 하지. 근데 출퇴근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신뢰성이 유권자한테 다가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처럼 이제 김경수 후보가 아마 뭐 20대 국회에서 만날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는데 저는 당연히 김부겸, 대구에서 큰 파란이 일어날 거예요. 당장 대권 주자가 될 거고, 본인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그러지 않아도 대구 영남 벨트를 해가지고 큰 힘을 얻을 겁니다. 재밌어질 거예요. 그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3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19대, 그다음에 대구시장, 이번에 20대. 군포라는 자기의 지역구를 버리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자체도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만한데, 내려가서 지역주의를 허물기 위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근데 단순히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어쨌든 유지한 상황에서, 자기의 결을 유지한 상황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정치가 생활 속에서 변화될 수 있는지, 정치가 이래야 된다는 모습을, 그렇다고 무조건 중도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한 상황에서 지역밀과 밀착된 정치가 이렇게 지역 정치가 이래야 되는구나, 지역에 기댄 게 아니라 이래야 된다는 모습들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여줬어요. 그것도 대구에서 꾸준히 준비된 그 10년 동안의 결과가 드디어 발현을 한다고 보고 대구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저는 대구에 이제 변홍철 후보. 굉장히 좋게. 어저께인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 변홍철도 보호자가 우산을 씌워준다 해놓고서는 씩 돌아가고 자기만 우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쾌함. 뭔가 선거의 결과에 당락의 표의 구걸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거 자체를 즐기는 마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승부, 당락,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지면 끝이다. 물론 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너무 그런 쪽에 매몰되다 보면은 우리가 선거를 왜 하는지, 정치의 기준, 가치, 이념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는 이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헌법의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그 가치 기준을 잊어먹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후보 한 명쯤은 좀 국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만나진 않았는데 그 전에 이 총선 아바타 시작하기 전에 만났어요. 바로 김주훈 후보입니다. 녹색당 비례대표 3번. 왜냐면은 이 녹색당이 기본소득 40만 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 경험에 반추했을 때 제가 기자 공부를 거의 1년을 하면서 돈 30만 원으로 제가 생활을 1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투고하고 이제 과외 알바 뛰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청년들이 이 금액이 있다면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걸. 그래서 김주훈 후보 혹은 녹색당 후보 중에 한 명이 국회에 들어오면은 정말 초록바람이 무서울 거예요. 그때 군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인가 그 대통령 선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는 제가 선거를 한번 빼먹은 적이 있어요. 그 군대 가기 전에 술 먹고 노느라고. 저는 아직도 블로그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사실 술 먹고 노느라고 선거 안 한 적 많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선거를 했는데 군대 있을 때 사실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억압이나 강압은 없었는데 항상 얘기를 했었죠. 야, 알지? 그쵸. 알지 그 한마디에 누구를 찍었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 이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자유로웠던 그런 모습들 보면서 선거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정선거를 걱정이 되고 사전투표인데 이 투표 보관함이 어디로 갈지 전전긍긍해야 되는 이 세대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억이 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 그때 근데 제가 무효표가 났어요. 대학에서 그때 학교에서 막 학내에서 투표 막 사전 투표 많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투표의 개념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도장을 찍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동글뱅이를 쳤어요. 그냥 펜을 꺼내서 첫 투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동그라미를 쳤어요. 굉장히 혼자 바보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전 투표는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아직 가장 잊혀지지 않는 선거는 2012년 선거죠. 선거 끝나고 나서 굉장히 허탈해하면서 하지만 또 한편은 되게 마음을 추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앞을 보고 정치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정치를 생각하고 투표를 생각하고 좀 더 우리나라에는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순하게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정말 엉망인 선거 이제는 20대 총선에서 좀 끝을 내고 정말 제대로 된 선거, 그 다음에 공정한 선거, 부정선거를 걱정하지 않는 선거 이런 선거판이 앞으로 좀 되는 그런 사회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2012년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목표는 뭐냐면은 당장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 이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저 독재국가나 저 삼류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정치 블로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영이 달린다 서민 위에 달려간다 2호 호영이 달린다 춘천 위에 달려간다. 다른 쪽에서는 공약 많이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하던데 공약 초선에서 그만큼 지켰으면 많이 지켰지 그 이상도 어떻게 지켜요. 이제 재선이 되고 3선이 되면 춘천이 확 달라진다고 그러던데 레고랜드 같은 것도 보통 사람이 잃지 않아요? 이번에도 1번 찍으실 거예요? 그럼요. 이번에도 김진태 당연하지요. 네.
글쎄요, 막말이 아니고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저를 자꾸 막말로 몰고 가는데 이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할 말은 꼭 하는 그런 소신파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청와대로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또 발탁해서 부패방지위원회와 법무부로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뒤바뀌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또 조응천 불러서 국정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부른 조응천을 또 불러서 공직기관 비서관을 맡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중책입니다. 왜 자영업자 그 강조하셨어요? 거기다 직업란에? 아니 직업이란 거는 현재 뭘 하느냐가 직업이잖아요. 강조한 게 아니고 팩트지 팩트.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정당인 한 달밖에 안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건데 뭐. 예, 팩트. 아니, 그래도 검사, 그건 전직.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나면 불평해 재민이 때문에 신발만 분다 벌써 좋네 아 좋네 이번이요 독수리 재민이로구나 편에서 오고 진접선 왔네 교통이 확 풀렸네 남양주에서 서기 10분 벌써 좋네 아 좋네 이번이요 독수리 재민이로구나. 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왜요? 왜냐하면 갑이나 을은 이제 지역구가 이렇게 원래 있던 건데 여긴 쪼개진 게 들어와서 표심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도농동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구가 늦게 결정이 돼서 여기가 자기 지역구인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고발하고 법적인 거 대응 다 하고 그럼 지금 현재 그 문제 제기가 된 공보물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쪽? 예. 그렇죠. 문제 없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료도 다 우리가 선관위에도 다 내고 다 자료 다 냈어요. 근거 자료 1380원.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토부,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기재부, 그다음에 성남시 지역 난방공사 모두가 증거 서류를 제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87억 예산 유치된 게 아니라 딱 2억 예산 반영됐다. 이것이 국토부가 저희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나 성남시도 사실은 303억 유치한 거 그거 그 신상진 의원과는 무관한 거고 그조차도 지금 예산 투자비로 262억으로 줄어서 반영됐다라는 답변서를 주셨어요. 인터뷰가 예정된 인터뷰가 아니면 그거는 좀 정식으로 인터뷰 절차를 밟아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총유세주잖아요. 그렇죠? 작게만 해주려고요. 한 가지만 잘 봐요. 정식으로 인터뷰를 케어를 하는 게 맞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명함을 주시고 제가 지금 유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렇게 내가 지금 인사할 때가 너무 많아. 우리 너무 시간 짧고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하면은 거기다 인터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일정을 주시면 제가 일정을 잡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언론사의 기본적인 그리고 저희가 워낙 지금 제가 예의를 가지고 맞는 거죠. 인사를 하고 수가 없고 평소에는 유세차 그래서 저희가 이걸 타고 다니고
확실히 다른 거는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을 진짜 간절한 열망과 열정 그리고 기쁨으로 길게 간다고 생각하면서 다들 밝은 표정으로 선거운동 하니까 다른 그 운동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껴요.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던가. 공당이기 때문에 대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공당에 책임 있는 이 자세는 지난 시기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별 말이 없고 뭐 그래서 실무 접촉은 해왔어요. 그 야권연대라는 정신을 살려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교섭 대표를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우리도 격상을 시켜서 제가 나가서 야권 승리를 위한 이 연대를 논의했는데 그게 안 돼버렸잖아요. 그쪽에 일방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많이 느꼈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논의 대상 지역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천하고 경선을 발표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협상 대표로 참여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모욕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조건 붙이지 않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오직 야권 단일화를 통한 새누리당의 심판 이 하나만 보고 또 지역 주민들의 60%에 이르는 의견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1,400명 가까이 참여한 시민투표에서 오세훈 씨가 우리 김무성, 나경원, 김진태, 김을동, 윤상현에서 7등을 했습니다. 불명예죠.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됐고 낙선운동을 우수하는 선관위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 항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현행 선거법에서 허용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낙선 취지를 알리고 이렇게 후보자에게 항의의 뜻을 전하는 사실 사퇴하면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저는 뭐 오세훈 후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한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과 또 과거의 행적, 특히 정치인은 과거에 어떤 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실적이 있는지 과가 있는지 공과를 제대로 따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검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토론도 별로 없고 또 인터뷰도 잘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 혼자 인터뷰를 두어 군데 하긴 했어요. 그쪽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검증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이미 진보정당이 의회 내에 들어가 있는 정당이 있죠. 정의당이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19대 국회가 정의당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느냐 봤을 때에는 사실 진보정당 지지자들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의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더더욱 그런 실망들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빅텐트나 이런 것들 자체가 뭔가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빅텐트 이전에 각각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유권자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후에 그 새로운 정치가 싹틀 수 있는 씨앗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선거연합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는 선거연합이 제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도적으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녹색당이 원내에 진입하면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자체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죠. 득표율에 맞춰서 의석을 배분하는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선거연합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후보가 나왔다가 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사퇴를 하고 이런 건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정치 방식이거든요. 보다 일반적인 방식은 선거연합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치블로그 IM부터 임명도. 예, 국민TV 김종훈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6주차, 막 목이 메이네. 6주차 만에 서울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입성을 해서 저희가 지난주 해갖고 이제 따져보니까는 뭐 강원도 다 쓸고 그다음에 인천, 경기도,
다 다니고 그다음에 서울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감개무량하면서 서울이 정말 차가 막혀갖고 저희가 이동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취재를 하고 어딜 가야 되는데 차 때문에 차가 막혀갖고 뭐 도저히 못 가갖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는데 이쪽에 다 녹화를 하면은 취재가 안 돼갖고 이제 길바닥 저널리스트는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라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이제 선거 날인데 저희는 이제 오늘 아침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라서 제가 뭐 비행기 타고 다시 가서 투표만 하고 올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뭐 김종 기자나 뭐 저희 이제 팀원 모두가 다 이제 투표를 할 시간은 상황이 안 돼서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에 대한 말이 좀 많습니다. 그 CCTV, 그러니까 사전 투표했던 그 투표 용지 보관함이 CCTV가 없는 상황, 또 있어도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믿고 투표를 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그거를 너무 부정을 한다고 해서 사전 투표를 아예 하지 말자는 거는 좀 너무 과한 반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사전 투표조차 못하는 다면은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좀 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투표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투표를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저도 선관위가 정말 잘한 일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20대에서 이 사전투표 정말 이거 하나 해놓은 거 이거는 칭찬해 줄 만하다고 저는 진짜 높게 봅니다. 그렇죠. 사전투표 제도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는 공정한 그런 과정과 그 중립성 그리고 보완들 이런 것들은 철저히 더 해야 될 그렇죠. 필요성이 있죠. 자, 이제 선거 얘기로 한번 들어가면은 4.13 총선 이번에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새누리당이 어떤 뭐 180석을 뭐 넘어갔고 개헌석을 넘을 것이라는 그런 반응 하나. 두 번째가 60대, 그러니까 노인층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3.4%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자, 새누리당 몇 석이나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밝혀야 됩니까? 아니면 좀 바람으로 가야 됩니까?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닌 거를 느낀 소감이나 분석이죠. 155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45석에서 150, 아니면 그 정도. 그러니까 150, 많이 넘어도 155석은 못 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취재했던 곳이 이제, 대구쯤인데, 대구 부산이었는데, 이제 부산에서의 바람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이 다 박빙이에요. 이 박빙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박빙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연령층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저희가 이제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5일 남았어요. 그 중에서 이 4일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박빙의 승부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저는. 선배 보시기에 있는 박 대통령은 무조건 뭔가 행동을 취한다. 지금은 행동을 취할 때, 왜냐면은 수도권의 박빙의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마포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심하게 나면 상관없는데, 격차가 사실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나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확실히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좀, 응답률이 되게 낮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뭐 대선을 마쳤던 그런 모델을 딱 적용해봤더니 180석 이상이 된다. 저는 180석까지는 무리가 아닐까. 그리고 180석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동안 역대 선거상 180석이 넘은 적이 없어요. 정말 합치고 3당 합쳐가고 겨우겨우 저지선을 넘은 적은 있지만은 무조건 처음부터 투표를 했는데 180석 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정말 총선이 끝나고 우리 반성을
무진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55석을 새누리당을 본 이유는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홍남을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은 민주당의 결집표로 이어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광주 호남의 선택은 그래도 민주당에게 표를 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반론. 그게 뭐냐면은 호남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방송이 되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금요일이니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하는데 뭐 어떤 공식적인 행사보다는 사람을 만나서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서 얘기를 듣겠다는데 이 정도는 좋아요. 그런데 행여나 행사적인 입장으로 간다면 이거는 100% 필패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정말 납작 엎드려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사실은 그건 문제예요. 왜냐면은 자 때린 놈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놈은 뭐 이렇게 웅크리자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문재인 후보나 이쪽 진영에서는 난 호남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상처를 받고 아파했던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리된 선배가 보시기에 그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처럼 정말 막 극단노에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사죄하고 무릎 꿇고 그런 퍼포먼스가 과연 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과 만났을 때 말 한마디라도 정말 진정한 사과를 보이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누가 문재인한테 막 욕을 했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 하나로 만 연출이 아니지만 그게 나온다면은 바뀌어지지만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면은 좀 곤란한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원래 맥시멈 새누리당이 170석까지 저도 바라봤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안양을 취재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취재할 때까지만 해도 야권 단일화가 어떤 형태로든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막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새누리당을 저지해야겠다는 이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발현되지 않을까 그 희망을 담아서 155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쭉 나간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특히 마포나 이런 데 밀리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엔 어부지리로 탄생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 수도권에서 나타나다 보면은 최대 170석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맞서서 야당이 잘했을 때 그나마 155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의석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사실 이제 그 뭐 빅데이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자체 분석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현혹되지는 마시고 투표장에 가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연령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더 해보면은 지금 연령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55년, 57년생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실 이제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넥타이 부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60대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우려가 있어요. 우려와 걱정되는데 우려는 뭐냐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냐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가슴 밑바닥 하나에서는 어떤 타오르는 불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 살려주는 것들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정권 심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보수화된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주고 사상으로서는 어떤 투쟁과 심판할 수 있는 그 어떤 투쟁의 불길을 솟아올 수 있는 기름을 좀 부어줘야 된다는 거. 이 투쟁을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야당이 잘 제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지역에서 우리가 만났던 몇몇의 야당 정치인들은 그래도 좀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배재정원의 현수막이라든지 전재수, 뭐 김경수, 그러니까 특히나 김경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면은 당선될 수도 있겠다는 정말 가능성이 높아졌던 게 단순히 어떤 정당과 이념이 아니라
정말 성실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역 유권자한테 신뢰를 줬다는 거죠. 신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다른 후보자가 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선 아바타 43일 동안에 이제 그 일정을 가지고 저희가 선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주차가 진행이 됐고 다음 주 4월 13일이면 43일이 끝납니다. 이때 저희가 무엇을 하냐면은 4월 13일 오후 2시부터 저희가 개표 방송을 합니다. 이 개표 방송이 뭐 저희가 화려한 그래픽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국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일단 중앙선관위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앙선관위에 직결된 이 도표를 가장 빨리 여러분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김종 기자가 안양 동안을 현재 개표 상황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제작사에 찾아가갖고 바로바로 날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찍어왔던 영상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봤던 그 후보자들의 인터뷰 영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후보자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꿀잼의 팁은 우리가 만났던 그 후보자들이 과연 당선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판단하는 것도 상당한 재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 그 이미지 딱 해갖고 당선되면 당선 빵 그다음에 낙선하면 땅 찌그러져 막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이날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투표 동료 방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뭐 투표 동료 그 영상도 좀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투표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개표 참관인이 돼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들시고 개표장에 가셔서 개표상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걸 영상을 받아서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표 방송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겠지만은 참관하고 참여함으로써 더 우리가 투표의 중요성, 선거의 중요성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같이 동참하시면서 하나씩 또 경험을 쌓으셔갖고 저희가 내년에는 또 대선에도 또 같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참여형입니다. 선거는 항상 우리가 그 축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저와분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투표율 맞추기입니다. 단순히 50%, 60% 최종만 맞춘 게 아니라 2시까지의 퍼센트, 3시까지의 퍼센트, 4시까지의 퍼센트 요거를 실시간으로 맞추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소정의 기프트콘. 뭐 500원짜리가 될지 1000원짜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취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맞춘 사람한테 제가 맞췄으니까는 내가 쏘아주겠다. 뭐 이런 경우. 그런 후원들도 저희가 많이 받고 서로 이제 품앗이도 하니까는 이런 투표율 공약, 그다음에 최종 투표율 맞추기, 또 당선과 낙선 이런 부분들도 예측해보고 하면서 서로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사실 많은 사람이 보는 방송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 100명이 보더라도 이 안에서 같이 서로 재미있게 선거를 즐길 수 있는 방송. 자, 우리가 월드컵 때 같이 10명이 5명이 모여서 그 경기를 즐기다 보면 재밌어졌지 않습니까? 저희는 또 총선 아바타 팀과 함께 개표 방송을 하면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 지금 우리 방송을 보다가 그날 투표 선거 날 그냥 카메라 들고 나가세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그림들이 어떤지, 투표장이 어떤지, 사람들의 줄은 얼마나 섰는지 그거를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날 것 그대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방송으로 나갑니다. 4.13 총선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투표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대선도 있고 내후년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율을 잘해주셔야 우리 애소다와 요도리가 잘 삽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투표 잘해서. 포기하지 말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투표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IMP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멋진 옷을 차려입고 그대와 함께 그곳에 가려네. 모두가 꿈꾸는 가슴 벅찬 미래를 yes. 우리는 얼마나 꿈꾸고 기대했던가 yeah. 이젠 또 다른 시작을 해야 할 시간,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시간, 너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시간 왔네. 하러 가세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우리들의 희망 담으러. 하러 가세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우리들의 미래 담으러.